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51페이지부터 자, 의무 책임 얘기 내용을 마무리를 줘 볼게요. 자, 아까 1교시 때는 하지 마세요라는 거, 2교시 때요. 자, 이제 3교시 때는 의무에 대해서, 의무라는 거는 하세요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는데, 자, 51페이지 맨 밑에 보면 초록색 1번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개공이와 소공이의 기본 윤리 의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들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본 윤리 의무가 시험에 안 나온 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기초 단계는 좀 편안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심화반에 가면 안 나와도 여러분에게 판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좀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그거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 보면 전문 직업인으로서 뭐를 유지하래요? 품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품위를 유지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게 이게 실나라 까먹는 얘기들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편안하게 보시고요. 넘기세요. 자, 넘기고 자, 초록색 2번이 무슨 준수요? 비밀 준수. 요것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요게 24회 시험을 끝으로 25, 26, 27, 28, 29, 30, 31 7년 동안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고요. 자, 대신에 자, 요들 중에서 이제 쭉 내려오면 초록색 3번에 보면 대상물의 무슨 의무? 자, 거기는 올해도 역시 예상대로 또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나오는 데를 먼저 하세요.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은 빼버리고 무슨 의무라고요? 확인, 설명, 의무. 자,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잠깐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칠판을 잠깐 보시면 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제목부터 설명을 하면 이 확인, 설명, 의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자, 이제 저 강사인 저는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 이제 많은 제 몸에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겠죠. 근데 제일 이해 잘하는 게 은행 융자 받은 걸로 이해를 시키면 대부분 열에 9명 이상은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행 융자 받은 걸로 아주 쉬운 샘플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주택을 갖고 있어요. 자, 금액은 10억으로 합시다. 근데 이 집을 살 때 은행에다가 대출을 3억을 대출받았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요새 여러분들 알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막 사회적 거리두기 뭐 2단계 이래갖고 요새 또 뭐 자영업자들 9시 이후에 문 못 열게 하고 막 이해 가시죠? 뭐 포장만 되고 이러다 보면 분명히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타격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 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잘 나갈 때 사업 잘할 때는 뭐 은행융자 3억 깨서 한 달에 이자 100만 원 내도 뭐 까짓 거 그냥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 안 되고 이러면 한 달에 이자 내는 것도 꽤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는 A가 자, 이 동네 영업하고 있는 C라는 개공이한테 찾아와서 집 좀 팔아달라고 의뢰했을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광고를 냈고, 자, 이 광고를 이제 B라고 하는 매수인은 되는 사람이 광고 보고 연락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나와 있는 확인, 설명, 의무라는 건 뭐냐? 가운데 있는 이 개공인은 매도인 집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확인해서 자, 색깔 펜으로 한번 입혀 드릴까요? 자, 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개공인은 꼭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꼭 해야 되겠죠. 그래서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란 말을 쓰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씩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자, 확인, 설명의 의무자, 의무자는 누구예요? 제 손이 답입니다. 누구요? 개공이. 그러면 확인 설명을 해줘야 되는 상대방인데 이 사람은 매도인이고 이 사람은 매수인이야.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매도인은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되는 거고 매수인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라고 이제 부르게 되거든요. 법상. 그러면 이 개공이가 이전하고자 하는 자한테 설명하느냐 취득하고자 설명하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자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간다면 제가 여러분이 매도인이 한 번만 돼보세요. 자,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제 설명을 듣고 감사한지 기분이 확 나빠지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개공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매도인님 대답 좀 해줘봐요. 네, 제 설명 좀 들어보세요. 자, 매도인님, 아니 여기 은행융자 3억 받으셨대요? 아, 예, 받았습니다. 그럼 아니 보니까 하나은행 역삼지점에서 받으셨던데요? 맞죠? 아니 근데 왜 자꾸 얘기해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 발로 은행에 가서 받았기 때문에 역삼지점이고 어디 지점이고 무슨 은행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자 이제 좀 디테일하게 해드릴게요. 근데 은행융자 2달 밀렸던데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밀린 거 알아요. 애가 이상한 놈이야. 아니 왜 당신 남의 뒷조사하고 다니냐 말이지. 그러자 이제 제가 하는 말 들으세요. 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들으세요. 들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미친놈 아니야 저거. 아니 왜 남의 뒷조사를 하고 이자를 밀리고 네가 내주는 건데 왜 나 뒷조사라고 그래. 그러자 제가 하는 말 저는 25조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요. 미친놈이잖아. 은행에다 연락해갖고 막 뒷조사해갖고 막 개인정보 파내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고 알 수도 없는 거고. 하지만 제가 여기 있는 매수인에게 선생님 여기 하나은행 지점에 은행이 한 3억 정도 융자가 있는데요. 매도인이 요새 이 융자가 좀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그래갖고 집을 파는 것이지 이 집이 뭐 별도로 하자가 있는 주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인님 그런 걱정은 안 하시고 구입하셔도 돼요. 자, 그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면 여기 있는 매수인은요, 좀 미친놈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고마워요. 당연하지.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군요. 매물로 나온 게. 맞습니다. 문제 없어요. 이거 이분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요새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장사가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 집을 내놓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아 그렇구나 고맙다고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확인 설명의 상대방은 이전하고자 하는 자예요, 취득하고자 해요.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할 때 여기 있는 B가 C에게 선생님 그러면 은행융자가 3억이 있다고 했는데요. 3억은 뭐 어떤 은행에 뭐 어떻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 C가 B에게 아이 그냥 믿으세요. 그냥 말로만 믿으세요. 이러면 안 되고 은행융자가 있는지 여부는 등기부 띄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고 등기부 을고 띄게 되면 채권 최고액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를 딱 보여주시면서 매수인님 요 등기부 잠깐 보실래요? 요 보시면 채권 최고액 이만저만 써 있죠? 요게 실체 매액은 3억이고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이분이 좀 부담스러워서 파시는 겁니다. 하고 보여드리면 B는 아 그러네요. 등기부에 이것 빼고 아무것도 없네요. 깨끗하네요.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럼 낮에 한번 집을 보러 가시죠 뭐 해서 보러 가서 이렇게 절충해서 계약을 도와주는 계약서 쓰는 전 단계가 바로 확인 설명 의무인 거예요. 이해 가죠? 이게 바로 기초 수업이야.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의 의무자와 설명의 상대방과 설명의 방법을 하나 둘 세 가지를 내려오시면 자 쌍가로 1번을 읽어보시고요. 자 쌍가로 2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쌍가로 2번 거기 보면 확인 설명의 1번 보시면 쌍가로 2번에 1번이요. 확인 설명의 의무자 찾았어요? 자 거기 보면 첫째 줄 가운데 자 확인 설명 의무의 부담자는 누구다? 그래 개공이다. 두 번째 확인 설명의 상대방 찾았어요? 동그라미 2번. 자 읽어드려요. 확인 설명 의무는 권리를 뭐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한다고 써있죠. 여기 있잖아요.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그 다음 세 번째 확인 설명의 방법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그 옆에 등기사항 증명서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로 예를 든 거 아니에요. 제일 여러분이 이해 잘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은행융자를 제일 이해를 잘해. 그래서 이런 거를 근거를 제시하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니까 의무라고요.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이해 못해서 시험을 망치는 건 아니야. 이거 누가 이거를 이해 못하겠어. 궁금하죠? 그럼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결국은 합격과 불합격은 바로 밑에 쌍가로 3번에서 나눠지는 거야. 그러면 설명을 하는데 1번에 보니까 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 용도 등 기본적 사항이 있죠. 자 2번에 보니까 봐요. 소유권, 전세권 옆에 뭐 있어요? 그래 오늘 제가 이 많은 것 중에서 은행융자 근저당이지만 제가 저당권으로 예를 들어드린 거 아닙니까? 이해 가죠? 그럼 이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고 모든 확인 설명상은 저당권만 있는 게 아니지. 다음 학기 제가 1월 2월 달에는 앞에 있는 전세권으로 예를 들 수도 있어. 3월 4월에는 소유권으로 예를 들 수도 있어. 그러나 지금 오른쪽까지 보면 9번까지 있는 순간 두 달에 한 번씩 예를 들다가도 다 못 들고 수업은 끝나. 이해 가죠? 그러니까 하나의 샘플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애워서 쓰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임선정 제안하겠습니다. 5, 6, 7, 8 묶으세요. 자 53페이지 맨 위에 5, 6, 7, 8 묶으시라고요. 자 묶으셨으면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동그라미 5번에 수도 전기 가스 나왔죠? 숫자 동그라미. 자 치면서 뭔가 감을 잡아야 돼. 동그라미 6번 시작하자마자 벽면 할 때 벽자 동그라미. 그 다음 8번에 보면 도로 할 때 도자 동그라미. 자 아까 1교시 때 이직거리를 한번 했었잖아요. 자 지금 동그라미 친 게 수벽도죠. 수하고 벽하고 동그라미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벽수도. 자 아까 1교시 때 어디서 배웠어요?
아니면 2번 쉬었어요. 아까 전속중계계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봐. 거기서 이제 합격 불합격이 나눠지는 거야. 자, 그러면 46페이지 펴보세요. 자, 왔다 갔다 합시다. 그러면. 자, 46페이지 펴서 보여줄게요. 자, 46페이지 아까 봐. 이거 봐.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결국 전속중개계약의 의의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거는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자, 그때 여러분 봐봐요. BCD 보여요? BCD의 벽수도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시험에 나오는 걸 얘기해 줄게. D부터 봐봐요. D. D를 보면 도로, 대중교통, 연계성, 시장학교 등 근접성 등의 입지 조건이 일조소음 등의 환경 조건이죠. 그럼 입지 조건과 환경 조건이 알파벳 D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잖아. 뒤로 와봐봐요. 뒤로 와보면 제가 아까 5, 6, 7, 8 묶었죠. 거기는 7번, 8번으로 두 개가 쪼개져 있죠. 근데 붙어 있냐 쪼개져 있냐를 물어보지는 않아.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 가르쳐 줄게요. 자, 죄송하지만 왔다 갔다 할게요. 앞부분에서는 알파벳 G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G번에 보면 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뒤에 뭐 붙어 있어요? 공시지가. 아까 제가 단서 힌트 줬죠? 그러면 거래 예정 금액 뒤에 공시지가가 붙어 있는데 뒤로 와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오른쪽 메뉴에 동그라미 3번이요. 거래 예정 금액 뒤에는 공시지가죠. 거긴 뭐라고 돼 있나요? 중개보수, 실비금액과 산출력 써 있죠. 그게 답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외워야 돼. 이거를 몰라서 합격을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 또 얘기해 줄게요. 앞으로 오세요. 알파벳 F 보세요. F. F를 보면 공법상 이용제한과 거래 규제 보여요? 자, 뒤로 오세요. 자, 뒤로 오셔서 F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뒷부분에서는 동그라미 4번입니다. 4번에 보면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거래규제 이용제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은 똑같아요. 중요한 건 뒷부분에는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토지용계획이 붙어 있죠. 뒤에는 앞에는 없죠. 뒤에는 토지용계획이 있죠. 그게 답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1차 공부하라고 양보를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 저 2차 점수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나올 수 있어요? 하고 쉬는 시간에 질문 오면 내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딱 하나야. 애우세요. 이거야. 물론 내가 도와드려. 하지만 안 애워져요. 그러면 학원 다닐 필요가 없는 거야. 결국은 애워서 쓰는 거야. 또 예를 들어 또 둘까요? 여러분들 뒷부분에서 동그라미 9번이 뭐예요? 동그라미 9번. 그래,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뭐함에 따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 종류 보이죠? 잠깐 저 좀 보십시오. 자, 그 상태 그대로 봐봐요. 확인 설명의 상대방은 A요, B요? B지. 얘는 뭐 하고자 하는 자? 그럼 얘한테 필요한 세금은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에요? 양도와 관련된 세금이에요? 취득. 그래 거기 써 있잖아. 취득과 관련된 조세라고. 그래서 왜 얘가 아니고 얘인지를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려준 거야. 그러면 얘한테 필요한 세금은 바로 취득과 관련된 조세잖아. 종류 및 세율이잖아. 이해 가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자, 앞이라는 건 46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46페이지 보면 A번부터 박스 안에 G번까지 중에서 위아래로 쫙 스캔해 보면 취득과 관련된 조세는 콧배기도 안 보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걸로 답을 줬던 게 뭐냐면 뒤에 있었던 취득과 관련된 조세를 46페이지 박스 안에다 넣는단 말이에요. 넣어가지고 다음 중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공개할 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그러고 문제를 냈을 때 10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가 취득과 관련된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답으로 주는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슷한 게 있고 다른 게 있을 때 요번 바퀴 때 그냥 기초라고 해서 썰렁썰렁 가지 말고 벽수도 하나만 외워놓고 이제 제가 차츰차츰 난이도 올릴게요. 대신에 선생님 저 이거 뭐 지금도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거 가르쳐 줘서 이걸 외우게 되면은 결국은 1차를 못 해요. 그래서 1차에다 먼저 신경 쓰시고 이제 3월 5일부터는 이제 저하고 이걸 외우겠습니다. 대신에 하고 싶으면 오늘 도서실에 가서 본인이 한번 외워봐요. 뭐 제가 암기법 안 만들고 얘기 안 한다고 못 외우는 건 아니잖아.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생각해봐. 담임 선생님이 암기법 안 만들어주면 대학 안 가요. 알아서 공부해요. 선생님이 암기법 안 만들어줘서 전 대학을 안 가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야.
대신 여기는 학원이니까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시고 자, 이제 뒤로 오셔서 자, 54페이지로 갈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54페이지를 보면 이제 초록색 4번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아까 1교시 때 열심히 강의했어. 아까 1교시 때는 중개계약을 강의했죠. 자, 지금 봐. 초록색 4번은 무슨 계약인데요? 그래. 그럼 거래계약서는 몇 부 작성해? 3부.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이해 가죠? 임대인, 임차인 그 사이에 개공이가 꼈으니까 3부 작성해서 하나씩 나눠주고 보관한다. 자, 그러면 이 거래계약서는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총칭하는 계약이니까 계약서를 쓰자마자 계약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1번 찾으시고요. 둘째 줄 끝에 보면 몇 년간 보존이에요? 5년.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속중개계약서 기억하시면 3년인데 얘는 5년인 거야. 자, 기억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3번.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을 딱 보면 자, 여러분들 그 거래계약이라는 거 지금 나오잖아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 1교시에 중개계약이라는 거 배웠죠? 지금 3교시에 거래계약이라는 거 또 듣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중개계약을 서식으로 하면 중개계약서, 거래계약을 서시로 하면 거래계약서인데 아까 1교시에 중개계약서는 몇 부 작성? 2부. 자, 이럴 때 이때 중개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물어볼게요.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거래 금액이에요? 거래 예정 금액이었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거래계약서, 매도인, 매수인, 개공이 몇 부 작성? 3부. 그리고 이제 계약서에 도장 땅 찍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거래 가격이에요? 그래. 근데 거래 가격이나 거래 금액이나 이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금액이나 가격은 신경 쓰지 마시고 예정이란 말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했고 진도를 같이 나가는 이유가 다음에 이제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은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 거래계약서라는 매매계약서 여러분이 살면서 분명히 작성해 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서다. 한번 대충 해볼까요? 그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뭐 롯데캐슬 15억 이해 가요? 그럼 여기 15억이라고 쓰면 되고 뭐 여기서 105동 뭐 708호다 뭐 이런 거 쓰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월 1일 계약금 6월 1일 중도금 잔금 뭐 계약금 1억이다 중도금 10억이다 잔금 5억이다 4억이다 뭐 이렇게 쓰면 돼요. 아무개나. 그리고 여기다가 조건 기한 같은 거 있으면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름 쓰고 도장 꽝꽝 찍으면 일반적인 계약서 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대충 짓거려 봤는데 지금 여러분들 밑에 보면 동그라미 3번 보여요? 예? 그게 봐봐. 여러분이 앞으로 실무에 나가서 계약서를 써줄 사람이라면 계약서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 그럼 당연히 시험에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수업을 듣고 이제 점수가 나오려면 그걸 애워야지. 그럼 애워갖고 시험장 가서 써야 되면 결국은 앞글자 따지 말고 기다리시란 말이에요. 그거 오늘 또 열심히 또 열의에 불타갖고 거물개거 물건개중구 거물개거 물건개중구 해봐. 그게 뭐 기억이 나. 다음 주 되면 휘발성 지식이지. 되지도 않아 그런 거. 그래서 제가 다 도와줄 거야. 대신에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자, 그러면 봐봐. 기억본에 보면 거래당사자의 무슨 사항? 그래 여기 있잖아요. 매도인, 매수인,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거 다 해봤잖아요. 계약서. 두 번째. 물건의 표시 보여요? 여기 있잖아요. 강남구 역삼동 롯데캐슬 105동 708호.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디귿이 뭐예요? 아 여기 있잖아요. 5월 1일 계약일.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거래금액. 자 봐. 리을에 보니까 무슨 금액이요? 그래. 그래서 이게 거래 금액이라는 걸 썼고 아까 1교시에는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1교시에 배웠던 중개계약과 3교시에 배우는 거래계약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도를 딱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면 깔끔하다니까. 그래서 거래계약과 중개계약은 다른 거야. 오늘 충분히 3시간 동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지금 나오는 리을번을 거래 예정 금액이라고 나왔는데 안 보였다. 그거는 본인 불찰인 거야. 거래 계약이 뭔지를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미음번에 보면 물건의 인도일시 보여요? 여기 있잖아요. 물건의 인도일시 7월 1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권리 이전 내용. 여기 있잖아요. 매매계약서.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조건기한이 있으면 조건기한. 그런 거 있으면 쓰면 되지 뭐. 은행용자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산다. 그래서 뭐 지읒번에 그 밖에 약정 내용도 좋은데 이번 기초 강의 때 하나만 딱 외우라고 제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걸 찍어드린다면 이응번입니다. 이응번이 제일 답으로 잘 줍니다. 따라서 이응번에 보면 중개자산물 빼고 읽을게요. 자,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것만 딱 외우시면 여러분 이번 달 수업 잘 듣고 계신 거야.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확인설명서는 보통 계약서 쓰는 날 같이 주거든요. 여러분들 경험 없어요? 이렇게 계약서 쓰는 날 중개사무실에서 파일에다가 막 꽂아주지 않아요? 그때 꽂아 받아봤잖아. 그 집에 가서 한번 열어봐. 거기 보면 전세계약서, 자, 계약금 건넨 영수증, 이해 가요? 확인설명서, 이해 가죠? 그날 다 꽂아줘. 그러니까 확인설명서 꽂아주는 날이 언제야? 계약서 쓰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이 계약일이 확인설명서 교부일하고 똑같아. 5월 1일이야. 집에 가서 한번 열어봐요. 파일에 다 꽂혀 있다니까. 그래서 다른 거보다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게 제일 중요해. 근데 왜 이거를 꼭 여기다 기재하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확인설명서를 교부한 날까지가 개공이가 설명을 한 데드라인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 봐봐요. 확인설명서 언제 교부해요?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안 그래. 왜 그러냐면 봐요. 집주인이 지금 집을 팔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팔았어요 지금?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그럼 가게가 워낙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다른 데다가 또 빚주 좀 땡겨 쓰면서 이렇게 가게 유지하고 해왔을 수 있죠. 근데 그게 골마 터지니까 안 되겠다. 이거 이자도 부담되고 하니까 집 팔아야 되겠다 싶을 수 있죠. 그 순간 이 집을 자 이렇게 계약서를 딱 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계약금을 1억 원을 딱 건넸어요. 몇 월 며칠 날? 5월 1일 날. 그런데 이 집에 압류가 들어왔어요. 압류가 들어왔는데 6월 2일, 예를 들어서 뭐 5월, 만약에 뭐 5월 7일 날 압류가 들어왔다고 치겠습니다. 그 압류가 들어왔으면 중도금 날짜가 언제예요? 6월 1일이면 중도금 건네기 전에 한번 등기부 또 띄워볼 수도 있죠. 띄워보니까 압류 이런 게 찍혀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예, 그렇다면 결국 여기 있는 B는요 어때요? 이 집을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개공이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여보세요 개공이님. 네, 확인 설명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압류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기는 개공이는 아이 선생님 계약서 쓸 때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5월 1일 날은요. 그럼 여기는 매수인은 여보세요 계약서 쓸 때 없어도 지금 중도금 건네기 전에 있으면 설명을 똑바로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공이. 아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책임지냐고요. 이러면서 또 분쟁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 결국 이런 사례 때문에 결국 법원에 갔을 때 어디까지가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데드라인냐가 문제가 될 수 있지. 그 데드라인이 바로 확인 설명서 교부하는 날짜야. 그날이 몇 월 며칠인데. 그런데 지금 압류가 몇 월 며칠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짜가 본인인 개공이가 면책받는 날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무에서는. 무슨 말 이해 가요? 그래서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다른 거 못 외워도 좋으니까 자 중개대상을 빼버리고 뭐 교부일자라고요? 확인설명 교부일자. 그거 하나만 요번 달에 외우시고 민법 하고 계십시오. 자 나머지는 참고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오늘 제가 다른 학원들도 진도 계획을 7장까지 잡았어요. 자 7장은 앞으로 한 20분 많으면 30분 안에 수업 끝날 거니까요. 자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 7장의 내용이 그 손해배상과 반환채무 이행 보장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파트는 자 최근에 나왔던 공인중개사 31회 시험에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파트는 좀 시큰둥한 챕터입니다. 자, 편안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과 관련된 부분이 업무보증제도 플러스해서 예치제도, 반환채무 이행제도다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업무보증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 혹시 지금 핸드폰 다 갖고 있어요?
오늘 제가 촬영하는 김에 아까 쉬는 시간에도 이거를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강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똑같이 제가 제안을 한번 할게요. 자, 핸드폰 있으면 한번 켜봐봐요. 핸드폰. 자, 인강분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제 수업 듣고 있으면 똑같이 해보세요. 핸드폰에 가면 그 핸드폰마다 기종에마다 그 앱을 까는 그 있죠. 제가 뭐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 아이폰은 아이폰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앱을 까는 내용에 들어가셔 갖고 거기다가 이걸 쓰세요. 국가법령 정보센터라고 한번 쳐보세요. 자,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꼭 올해는, 작년에는 이 얘기를 안 했거든. 올해는 좀 확실하게 해줄게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앱을 까는 검색창에다 쓰시라고요. 하고 클릭을 딱 누르면 어때요? 여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떠요, 안 떠요? 뜨죠? 자, 저장하십시오. 다운 받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인강분들도 똑같이 해보세요. 자, 이게 굉장히 앞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앱을 다운 받으세요. 자, 다운 다 받으셨어요? 자, 됐어요? 자, 그럼 다운 받으셨으면 이거 클릭하시고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시게 되면 자, 내용이 이렇게 뜨겠죠. 그래서 내용이 이렇게 뜰 때 여기에 자, 이렇게 검색창 있죠. 뭐 주지어나 법령명을 넣으라고 돼 있지 않나요? 네, 거기다가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치세요. 자, 이거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합시다. 검색 누르세요. 누르면 자, 밑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하고 다 떠요, 안 떠요? 근데 그 중에 맨 위에가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아니에요? 자, 클릭하세요. 클릭이라는 건 이제 저 체킹하시라고요. 했어요? 자, 하는 순간 이제 1조부터 짜자자자자작 뜨겠죠. 자, 그러면 33조로 가봐요. 오늘 여러분들 좀 전에 저하고 금지행위 봤잖아. 33조 가세요. 33조에 가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을 1항이라 그러고 2번을 2항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33조 1항 찾았어요? 동그라미 1번 거기에 보면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써 있단 말이야. 이거를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라고 있는데 1호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나 보세요. 법제 3조 규정에 의한, 그럼 빼버리고 읽을게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써 있죠. 그리고 쭉 내려가 봐요. 8호 봐봐, 8호.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시세에 부당할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기억나죠? 9호에 보면 막 회원, 비회원의 업사고 단체를 구성해서 그런 거 써 있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보셨던 기초서는 제가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법조문 그대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하철 안에서 뭐를 하냐면 자, 이 기초서 들고서 지하철 사람들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지하철 펴서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 뭐 하나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나 이 책 피기 창피하다 그러면 딴 거 하지 말고 이 국가법령 여기 들어가 갖고 공인중개사법 조문을 좀 읽어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 지금은 하지 말고 민법 공부 열심히 하고 싶으면 민법 치면 자, 민법 103조 반사회 지금 피지 말고요. 104조 불공정. 186조 법률행위, 108조 법률 규정 있죠. 그런 것도 조문을 한번 쭉 읽어봐. 그러면 왜 선생님이 이 조문을 읽어보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제가 자, 이거는 지난 얘기니까 오늘 업무보증 파트에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자, 이제 앱 덮으셔도 돼요. 자, 활용하십시오. 오늘 집에 가면서 많이 검색해봐요. 자, 그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뭐 아무 상관없어요. 뭐 그거 다운받는다고 임선정이한테 10원씩 들어오는 거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자, 업무보증 제도도 여러분이 법조문을 많이 본 거하고 안 본 거에 대한 차이점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55페이지 보시죠. 자, 거기도 보면 초록색 1번에 손해배상 책임의 무슨 요건? 그래, 법조문 그대로야. 그럼 여러분이 지하철 안에서 법조문을 많이 보잖아요. 자, 거기 안에 네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고용인이 중개행위함에 있어서 잘 봐요. 고의 또는 뭐예요? 그래, 과실이라고 써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나 물어봅시다. 경미한 과실도 과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을 거 그러면 틀리지. 왜? 과실이 있을 거 써 있다는 얘기는 경미한 과실도 과실이잖아.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의 앞범퍼를 살짝 긁었어요. 제 차 뒷문으로. 이해 가죠? 살짝 긁었어.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었어요? 경미한 과실이에요?
경미한 사고잖아요. 범퍼 살짝 기스난 거. 그러면 그거 차 번호 남기고 차 범퍼 도색하는 거 제가 수리비 물어줘야 돼요. 경미한 거는 그냥 가도 돼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응? 왜? 중대한 과실만 책임질 거잖아. 그러니까 과실이 있을 것이라고 써 있다는 얘기는 중대한 과실이든 경미한 과실이든 배상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조문을 평상시에 이렇게 보신 분들은 거기에 문제 1번에 자 동그라미 1번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것 이렇게 써 있으면 야 조문에 중대한 없거든 과실이라고 써 있거든 하면서 틀린 게 보여. 근데 그런 거를 안 보니까 자꾸 들은 걸로만 풀려니까 자꾸 어디서 본지도 모르겠고 이래. 예를 들면 동그라미 2번에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장소로 제공할 것. 특히 3번도 봐봐. 이것도 잘 나오거든. 거래 당사자의 무슨 손해? 그래 법조문에 재산 손해가 돼 있어. 그럼 정신적 손해는? 안 써 있잖아. 근데 모의고사 내거나 시험 문제 낼 때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러고 나오면 정신적 손해? 이러면서 본인이 조문을 본 게 없으니까 공부량이 많이 부족해져. 그래서 많이 그거를 지하철에서 보시는 것도 굉장한 공부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저는 피해자인데요. 저는 재산상 손해는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병원 다닌 것, 병원비 쓴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정신적 고통이 더 커요. 라고 했을 때는 별도로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 소송 제기하시면 돼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재산상 손해라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한 보험공제공탁 있죠? 그걸로 보호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는 분명히 재산상 손해에 한정이 되는 겁니다. 느낌 알겠어요? 그대로 출제합니다. 앱 활용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업무 보증의 설정 시기 밑줄 하나 치고 자,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첫째 줄 끝에 업무 개시점 밑줄. 자, 쌍가로 1번. 첫째 줄 끝에 업무 개시전. 따라서 업무 보증은 언제까지 해요? 업무 개시전. 자, 근데 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동차 보험 언제 들어요? 핸들 잡기 전이요? 핸들 잡고 생각나면이요? 핸들 잡기 전. 업무 개 이게 뭐라 외울 일이야.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밑에 업무 보증 설정 방법인 보증보험 공제 공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시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자, 여기에 제가 보증보험 자, 여기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 보증보험하고 공제 공탁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자, 가운데다 할게요. 안 보이시면 자, 들어보시죠. 그 보증보험이라는 거 하고 이제 공제라는 거 하고 이 공탁이라는 것에 대한 세 가지 방법이 여러분이 중개사고 대비할 때를 대비해서 이제 안전장치를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강사로서 어떤 그림을 그릴까라고 생각하다가 여러분은 운전면허증이나 이해 가죠? 또는 자동차 얘기나 아니면 은행융자 받은 거나 이런 걸로 예를 들면 굉장히 이해도가 빨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동차 보험으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자동차를 갖고 계시는데 자동차가 소나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원 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면 강남역 사거리에 수많은 승용차나 자가용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소나타는 두 가지 종류라고 그냥 크게 관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승용차 소나타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나타는 승용차가 아니라 똑같이 소나타인 건 맞는데 이거는 택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두 개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있는 소나타 차 자동차 보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든 거는 대부분 보험으로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혹시 택시 탈 일이 있어서 택시 타시게 되면 택시 운전해 주시는 분에게 저 선생님 이 택시는 도대체 보험을 어떻게 들어요? 하고 한번 물어봐요. 물어보면 택시는 택시 운송 사업조합이에요. 그 말은 바로 택시는 공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품앗이 해가지고 사고 터질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자가용은 뭘 많이 들어요? 보험. 이건 자가용이에요, 영업용이에요? 영업용은 공제를 많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아주 좋은 샘플이야.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여러분이 내년에 자격증 따서 내후년에 사무실을 오픈하게 되면 여러분 사무실은 자가용 사무실이에요, 영업용 사무실이에요? 응? 영업용이지.
어떤 분은 자가용과 영업용의 차이가 뭐냐 또 물어본다면 이해될 때까지 이해시켜 줄게. 여러분 승용차는 아무나 문 열고 막 타. 그냥 가족끼리 타는 거야. 그렇지. 그게 자가용이야. 그래. 택시는 아무나 막 타도 돼. 얘네 택시 운전사분의 가족들만 타. 그래? 그럼 여러분이 만든 사무실이 있지. 아무나 막 들어와서 집 얼마예요? 이 동네 집 좀 구할 수 있어요? 물어봐도 돼. 가족들만 와서 물어봐. 그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부분 영업용 사무실을 만드니까 여러분은 대부분 뭘 가입할 것 같아? 대부분 공제야. 그래서 실제로 보면 확률적으로 있죠. 중개사무실의 거의 한 95%는 공제를 가입합니다. 그래서 이 공제는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부분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면 1억 원 이상을 가입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1억짜리 가입합니다. 2억짜리 가입하셔도 되고 5억짜리 가입해도 되는데 대부분 1억입니다. 그래서 1억짜리 공제를 가입할 때 공제료가 한 20만 원 정도 돈 나와요. 대충 20만 원 좀 안 돼요. 그 정도 내고 1년 동안 공제를 이용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5% 정도, 5%도 안 될 것 같은데 5% 정도는 대부분 보험을 좀 이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궁금하지. 왜 이 사람은 공제를 이용 안 하고 보험을 이용할까? 그럴 수 있는데 그 차이가 몇 개가 있어요. 제 후배도 이제 보증보험 이용하는데 왜 이용하냐면 협회에 공제를 가입하려면요. 협회 가입비가 50만 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공제 이용료 20만 원이 별도로 들어가는데 보증보험을 이용할 때는 가입비는 없어. 그냥 이용료 20만 원만 내면 돼요. 20만 원도 안 돼.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50만 원 내고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영업하실 거예요. 협회가 지들이 뭐 해주는 게 있다고 가입해요. 뭐 해주는 게 있어? 그럼 일로 하면 되는 거야. 야, 중개업을 하면 협회 가입은 기본이지. 그럼 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젊은 분들이 좀 많이 물어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뭘 물어보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 봐봐요. 승용차를 예를 들어서 보험을 들었다. 1년짜리를. 근데 1년짜리를 들었는데 3월 달에 접촉사고가 한번 났다. 그래서 앞차 박아가지고요. 수리비가 350만 원 나왔다. 그럴 수 있죠. 제 차 범프하고 수리하고. 그러면 350만 원 나왔다면 보험사에서 처리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고 나서 사고 운전자인 여러분에게 연락 와서 350만 원 갖고 오라고 구상권 행사해요. 처리하고 끝난 거예요. 끝난 거지. 9월 달에 또 접촉사고가 났어요. 핸드폰 만지다가 앞차 박아가지고. 그래서 또 수리비가 5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처리해주고 끝나요. 500만 원 갖고 오라고 구상권 행사해요. 끝나지. 그리고 나서 이제 보험이 만료돼서 재갱신할 때는 할증이 붙으면 붙어도 500만 원 갖고 와. 이런 말은 안 하죠. 근데 이거는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보험은 그 보험이 아니야. 이거는 무슨 보험이에요? 얘기해 줘봐요. 보증보험은 말 그대로 보증을 서주는 보험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1억 원짜리 자 우리 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 서줄 테니까요. 자 고객님들 개공이 믿고 도움 받으세요. 사고 터지면 보증보험회사 저희가 고객님한테 돈 물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저하고 개공이하고 둘이 얘기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고객에게 3천만 원이 나갔다 그러면 보증보험회사는 개공이에게 3천만 원 구상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차 보험하고 다른 거야. 손해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젊으신 분들이 또 뭘 물어보냐면 그러면 공제가 1억이면요 선생님 제가 현금 1억이 없으면 저는 중개업을 못해요?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아요. 밑도 끝도 없이. 그게 아니라 1억 원짜리 가입할 때 20만 원만 내면 되는 거고 이것도 구상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뭐 실무적인 얘기지만 이 보증보험은 구상권을 좀 강력하게 하고요. 여기는 좀 약하게 하니까 대부분 공제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오늘도 아마 제가 수업 시간에 3시간 수업 이렇게 들어보시면 항상 법하고 실무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그동안 강의하면서 또 제 아는 지인들 중개업하는 분들 많은데 한 명도 업무보증으로 공탁을 설정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꼭 시험에 나오면 공탁이 나와요. 실무와 시험은 달라요. 자, 그러면 공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걸 예를 들어줄게요. 이거는 법원에다가 자 들어봐요. 법원에다가 아까 얘기했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면 얼마? 1억이죠. 그럼 법원에다가 1억이라는 뭉탱이 돈을 딱 홀딩 시켜 놓는 거야. 예치시켜 놓는 거야. 그럼 1억을 딱 예치시켜 놓고 나서 만약에 요번에 중개사고가 7천만 원이 발생했다고 칠게요. 그럼 법원에서 1억에서 이거 7천만 원 배상해 줘야 안 해줘요? 해줬죠. 그러면 잔액이 얼마 남아요? 그래요. 3천만 원 남았잖아요. 그러면 잔액이 3천만 원 남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려면 베이스로 얼마는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1억을 만들어야 되니까 3천만 원을 채워 넣는 걸 보전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는 보전을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숫자 올해 31회 시험에 또 나왔어요. 이거. 항상 시험은 공탁이야. 실무는 공제고. 그래서 항상 법하고 실무는 달라. 오늘 금지행에서도 많이 느꼈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 공탁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한 장 넘기시죠. 자, 넘겨서 5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그 페이지 맨 위에 자, 찾았나요? 자, 업무 보증의 설정 내용 해가지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법인일 때는 얼마 이상이요? 2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공제 공탁이고요. 자, 여러분은 대부분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은 2억 원이에요? 1억 원이에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공제 공탁. 그 다음에 지용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쭉 내려오세요. 자, 쌍가로 6번 체킹. 쭉 내려와서 쌍가로 9번 체킹. 그 두 개 체킹 딱 하세요. 6번, 9번 체킹. 자, 6번을 보면 자, 읽어드릴게요. 개공이가 업무 보증으로 설정한 공탁금은 폐업이나 사망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는 회수 못한다. 3년. 저 좀 보세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 둘레에 업무 보증으로 공탁을 한 사람을 제가 강의 21년 동안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실무 7년 동안. 어떻게 한 명도 없을 수 있냐? 그 이유를 얘기해 줄까요? 자, 만약에 봐봐. 사무실을 여기서 오픈을 했어. 갖고 만약에 여러분이 10년간 몸 건강하게 영업을 했어. 그러면 자, 생각해 봐요. 10년 동안 자, 여러분이 공인으로 대부분 하시니까 1억은 10년 동안 썩어야 안 썩어요? 썩지. 근데 1억으로 썩어. 그럼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이 몸이 좀 불편해져서 사무실을 폐업하는 날이 와요, 안 와요? 오지. 그럼 폐업을 딱 해. 그럼 폐업을 했으면 여기서 돈을 회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잖아. 근데 좀 전에 읽었잖아. 뭐라고 읽었어? 폐업이나 사망하는 또 몇 년 이내는. 그러니까 여기서 1년, 2년,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또 회수를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근본적으로 토탈 몇 년간 회수를 못 해? 13년.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 1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과거 13년 전인 요 시점에서 1억에다가 은행융자 조금만 얻으면 서울시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도 있었어. 근데 지금 13년이 지난 지금 현재 1억에다 융자 얻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사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중개업을 하는 전문 직업인이 1억이라는 돈을 갖다 법원에다 생돈을 갖다 꼬라박아 썩히겠냐 이거야. 그래서 제 둘레에는 한 명도 없다 이거야. 더더군다나 10년이 아니라 폐업하고 나서 3년 동안 또 회수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더 가혹하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왜 폐업을 했을 때 회수 못하게 하느냐, 이거 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 들어보시죠. 폐업은 왜 했어요 여기서?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몸이 안 좋아서. 그러면 모든 사람은 몸이 안 좋아서 폐업한다고 생각해요? 사고 터질 것 같으니까 폐업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고 터지면 몸이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웃을 거면 냅두고 누워 있든지요. 그러면 자, 사고가 터질 것 같으면 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항상 안 좋아. 그럼 여기서 돈을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찾아가요. 그러면 피해자가 오게 되면 사무실은 없어요. 돈은 이미 다 찾아갔어요. 보호받을 길이 막막해져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몸이 아프고 뭐건 간에 하여튼 폐업했잖아요. 3년간을 홀딩 시켜놔요. 그래야 피해자가 와서 나중에 돈 내나 그럴 때 돈은 줄 수 있죠. 이해 가죠? 그러면 토탈 13년을 썩힐 건데 여러분 뭉탱이 돈 있는 거 다 뽑아갖고 은행에서 찾아갖고 법원에 1억을 13년 썩히는 게 나의 인생의 소원이야. 이런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제 둘레에는. 그래서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내려가시죠. 자, 9번도 보시게 되면 하나 더. 손해배상은 뭐의 보전이요? 금액. 자, 따라서 개공인은 보증보험 공제 공탁으로 손해배상 했죠? 그럼 이거는 한 번 만약에 사고 처리가 됐잖아요. 자동차 보험하고 다르다니까요. 보증을 쓴 거야. 한 번만. 그러면 사고 터졌죠? 그럼 다시 들어야 돼. 그래서 다시 가입이고요. 공탁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사고가 7천만 원 터져서 잔액이 3천만 원 남으면 7천만 원을 채워 넣어야 돼. 채워 넣는 걸 뭐라 그래요? 보전. 자, 며칠 이내 보전하고 다시 가입이라고요? 15일. 그래서 그 15라는 숫자 잘 기억하십시오. 요 15라는 숫자가 되게 어려운 숫자예요. 7이나 10은 많은데 15라는 숫자는 많이 없거든요. 자, 지금 외우고 갑시다. 며칠이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하나 더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 반환채무 이행 보장 제도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분들 많이 느꼈겠지만 제가 뭐
2차만 하는 분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차 하시는 분들 때문에 같이 하는 분들 때문에 특정 부분에 암기는 자 제가 벽수도 이렇게만 암기시키고 더 많이 암기시키는 이렇게 빡센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여력을 민법에다 쏟으란 얘기인데요. 자 오늘도 제가 민법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57페이지를 읽어드리고 저하고 민법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색 1번 제목이 뭐예요? 자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따라 주십시오. 시작. 개공인은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자 개업공인중개사 밑줄 바로 옆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밑줄 됐죠? 자 띄세요. 명의로 금융기관 할 때 금자 동그라미 그냥 해줘 보세요. 그럼 쉬워요. 그 다음 공제 사업하는 자 할 때 공자 동그라미 신탁업자 할 때 신자 동그라미 그러면 동그라미 친 걸 조합하면 뭐죠? 금, 공, 신 등등등등의 기관에다가 자 예치할 수 있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자 맨 마지막에 밑줄 칩니다. 권고할 수 있다 밑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권고할 수 있다는 얘기는 꼭 권고를 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지. 근데 해도 되지. 해도 되는데 했다고 해서 권고라는 말은 꼭 따라야 돼 싫으면 말어.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했더니 상대방이 싫대. 그럼 많은 거야. 서로에게 제일 부담 없는 표현이 권고할 수 있다야. 안 해도 되고 해도 상대방이 싫다 그러면 끝인 거니까 아이 모르겠다 그냥 끝이야 그냥. 자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뭐냐 이거야. 자 밑에 박스가 나오는데 박스 안에 보면 기억이 개공이 보여요? 자 제안하겠습니다. 니은부터 15번까지 묶으세요. 자 니은에서 15번까지 묶으세요. 그 앞에다 쓰세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고 쓰세요. 자 니은에서 15번까지 묶으셔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고 쓰세요. 자 대충 뭐가 있나만 한번 보면 자 맨 끝에 무슨 법은 안 외우셔도 되니까 자 맨 끝에 은행, 보험회사 찾았나요? 자 신탁업자, 채신관서, 공제사업하는 자 그리고 15번은 두 줄이잖아요. 맨 끝에 보면 전문회사 써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예요. 그들의 명의로 마지막에 보면 예치기간은 금, 공, 신 등등등등등 아까 위에서 보고 왔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딱 하나만 해보자. 자 예치명의자의 기억이 누구예요? 자 보고 얘기해 줘봐요. 예치명의자의 기억이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자 예치기간의 첫 번째 금이 뭐예요? 금융기관이니까 바로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때요? 지금 읽어봤지만 와닿는 게 아무것도 없죠.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느낌이 없죠. 그래서 민법 베이스가 없으면 2차가 안 된다는 게 그겁니다. 자, 그럼 제가 본의 아니게 또 민법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자, 칠판. 자, 오늘 여기까지만 진도 나갈 거예요. 자, 밑부분은 제가 기본 때 보겠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도 그 노원에서 또 월요일 날도 우리 부평에서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요. 자, 우리 강남도 똑같이 한번 여쭤보고 수업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사고를 하나 터뜨릴 거예요. 자, 터뜨릴 건데, 자, 여러분이 원하는 버전에 맞게 강의할게요. 저는 제 몸에 다 있어요, 데이터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강의해 드릴게요. 자, 사고를 크게 터뜨릴까요? 작게 터뜨릴까요? 원하는 버전을 얘기해 주십시오. 크게. 알겠습니다. 자, 제가 월요일 날 부평에 물어봤더니 크게 터뜨리래요. 어저께 노원에서 수업을 물어봤더니 크게 터뜨리래요. 근데 끝날 때 되면 얼굴이 이그러져 갖고 박수도 안 치고 집에 가요. 자, 그래서 강남도 자, 저는 데이터가 다 몸에 배어 있잖아요. 자, 어떻게 그래도 박수는 치고 웃으면서 갈 거예요? 이그러져서 갈 거예요? 아니면 대답도 안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크게 해요?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고 한번 터뜨릴 테니까 한번 막아 보시죠. 자, 들어보시죠. 자, 그러면 자, 너무 많이 크면 그러니까 자, A의 아파트 제가 10억짜리만 하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매가 기준이요. 10억이 넘어요, 안 넘어요? 넘어요. 15억, 14억 이렇죠. 10억이면 비싼 집도 아니야, 이제.
그죠? 자, 뭐 강남에서 특히 자 10억만 하겠습니다. 뭐 30억 했다가는 여러분들 쓰러지실 것 같아서 많이 못 올리겠습니다. 자, 10억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택을 이렇게 이제 C라고 하는 개공이가 다리 역할을 해서 B라는 매수인하고 관계해서 매매 계약을 도와주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개공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확인 설명 의무와 공인중개사법 제26조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이 다 끝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에 아까 썼던 대로 매매 계약서를 썼고 10억이라고 썼고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에 계약금은 1억만 하겠습니다. 아까 막 대충 썼는데 보통 관행상 민법을 이제 공부하세요. 관행상 계약금은 법적으로 반드시 10%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계약금은 관행상 10%이기 때문에 5%만 건넸다고 해서 이게 계약금의 효력이 있느냐? 있어요. 1%만 건네도 되느냐?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자, 그리고 중도금은 관행상 30에서 40%를 통상적으로 중도금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4억을 하겠습니다. 잔금은 5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만저만 조건하고 뭐 도장 찍고 얘기 끝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오늘이 5월 1일이라고 치겠습니다. 자, 5월 1일 날 얼마 건네요? 자, 그럼 B가 A한테 1억이라는 계약금을 건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A시라면은요, 물어보겠습니다. B에게 등기 넘겨요? 등기 안 넘겨요? 10억짜리 아파트 제가 1억 드리면 저한테 명의 넘겨주실 거냐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주실 거예요? 안 주겠죠. 따라서 명의는 여기 있습니다. 자, 드디어 6월 1일이 되었습니다. 따라 6월 1일이 되어서 4억이라는 금액을 건넸습니다. 자, 그러면 토탈 5억이 건네진 거 맞죠? 그러면 A는 B한테 등기 넘겨요? 안 넘겨요? 아, 여러분 같으면 10억짜리 5억 주면 저한테 명의 넘기겠냐고요? 안 넘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이 터집니다. 여기는 A는 등기부를 띄워보면 아직까지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A가 되어 있으니까 얘가 나쁜 마음을 먹고 갑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친구야, 내 집이 10억짜리거든? 네가 사 9억에.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일시불로 해야 돼. 해갖고 얘가 이 집을 9억에 팔아요. 그리고 나서 얘가 등기까지 가져가게 된 거예요. 자, 몇 월 며칠 날짜까지 정해줄게. 6월 5일날. 이해 가요? 6월 5일날. 자, 그러면 이제 우려하던 일이 슬슬 현실화 되겠죠. 자, 드디어 몇 월 며칠이요? 7월 1일이 되겠죠. 그럼 7월 1일날 여기는 B가 이제 잔금 5억을 건네기 위해서 A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만저만도 좀 물어볼 게 좀 있어갖고. 그랬더니 핸드폰이 없는 번호라네요. 귀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B가 C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도 해보겠답니다. 해봤습니다. 개공이가 하면 있는 번호예요. 개공이도 없는 번호라고 나와요. 느낌이 싸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등기부를 띄워봤습니다. 등기부를 띄워보자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갑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갑의 명의로 되어 있자 여기 있는 B라고 하는 매수인은 열이 띡 받아가지고 이제 갑한테 쫓아갑니다. 야, 내가 집을 5월 1일 날 산 사람이야. 너는 집을 지금 6월 5일 날 산 거 아니야?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이 나쁜 놈아 집 안 갖고 와. 하고서 여기 있는 B는 갑에게 명도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여기 있는 갑은 여기 있는 B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야, 그러니까 임선정 선생님이 민법 공부하라 그랬잖아. 너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야? 물어보니까 자, 등기가 됐다라는 것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는 B가 A에게 계약금하고 중도금만 건넨 거는 등기까지 된 거예요? 그냥 계약서만 쓰고 돈만 건넨 거예요? 그렇죠. 그건 채권입니다. 그래서 민법을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시고 계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매 강의 회차마다 4회차 지금 한 달째인데요. 제 말 안 따라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 임선정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차에서 그냥 커트예요. 그러면 지금 수업 듣는 거는 헛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안 와도 되는 수업을 괜히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 판단은 5월에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이제는 5월 달부터는 1차에게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중개사법만 하라 그럴 거예요. 자,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이깁니까? 물권이 이깁니다. 물권이 이긴다는 얘기는 누가 이깁니까? 갑이 이깁니다. 이해 가죠? 그 말은 이제 민법 시간에 심정욱 교수는 B는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매 시간마다 대항한다 선의의 악의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뭐만 물어보면 선인지 악인지를 자꾸 와서 나한테 물어봐요. 자, 뭐만 물어보면 선인지 악인지 얘기를 하래. 자, 어서 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얘한테 대항해요 못해요? 못하죠. 얘네 핸드폰 끄고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도망갔지. 이 짓거리 하고 도망갔지. 자, 그러면 여기는 B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그러면 이 B 앞에 어느 놈이든지 한 놈만 걸리면 뒤지는 거예요. 지금 B 앞에 한 사람이 어슬렁 거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눈앞에 보입니다. 누가 보여요? 여러분 앞으로 뭐가 될 거예요? 제가 이런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저는요 수업을 들을수록 점점 중개업에 자신이 없어져요. 오늘도 선생님 도대체 돈 날린 게 얼마예요? 2달을 계산해 보니까 날린 게 몇십억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경험 쌓지 갖고 중개업 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여러분들 62점으로 달랑 붙어서 한번 오픈해봐. 이 강남 바닥에 날고기는 중개업자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서 그들을 상대로 돈을 벌겠어? 절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B는 봐봐. 5억 날릴 것 같아요. 개공이 보고 책임지라 그래요. 책임지라 그러겠죠. 전화 와갖고 당신이 당신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당신 때문에 일 만났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냐고. 내가 당신 믿고 책임져야 돼. 그럼 여기 있는 C는요. 여러분 C가 되겠다며요. 뭘 잘못한 거야? 여러분이 개공이라면. 이 그림을 이해하셨잖아 지금. 뭘 잘못했어 개공이는? 난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잘못한 건 없어. 잘못한 게 딱 하나 있네. 처음에 A가 문 열고 와서 집 팔아달라 와봐. 너는 관상이 안 좋아. 넌 이마박에 써 있다 이중매매라고. 얘가 송강호야? 얼굴 보고 관상을 찾게? 그러니까 모르는 거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 보면 다 멀쩡해. 공부를 앞으로 잘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막을 수 못 막는다니까 이거. 그럼 못 막는다고 해서 여기는 B가 여러분에게 연락해서 아유 괜찮다고 5억 정도는 날릴 수 있다고 이렇게 전화 올 것 같아? 변호사 선임해서 너 죽고 나 죽자 난리가 나. 그런 찰나에 여기 있는 C가 자격증을 빌려서 하고 있어. 넌 뒤진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얘기하지만 빌려서 하지 마. 빌려서 하면 이 사람이 찌르지 않아도 옆 사무실에서라도 찔러. 돈만 잘 벌어봐. 못하면 원래 문 닫을 거고. 잘해도 문 닫고 못해도 문 닫게 돼 있어. 그래서 야간반에 실무하는 사람들이 실무 능력이 출중해도요. 자격증 따로 외우는 줄 알아요? 그 꼴 당하기 싫어서 오는 거야. 근데 또 떨어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걸 막아요? 막지 마? 응? 아니 막으라고 해야 이제 설명을 할 거 아니야. 예치제도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잘 들어봐요.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명의자 얘기한 거 기억나죠? 기관이 있었죠? 아까 하나씩 외워주고 왔잖아. 누구 명의? 개공이 명의로 금공신 등등등등. 금이 뭐예요? 금융기관. 오늘 요걸 갖고 이제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이 에스크로우 제도를 얘기하는 건데, 자 개공이 명의로 금융기관이란 뜻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개업공인 중에서 명의로 금융기관에다 홀딩을 시켜놔. 맡겨놨다가 마지막에 잔금을 건네죠. 잔금이 얼마예요? 5억을 딱 건넬 때 개공이가 요 5억을 뽑아서 한 방에 일로 건네. 그럼 이 사람은 한 방에 얼마를 받은 거야? 10억을 받았죠. 이해 가요? 그런 상태에서 막바로 등기를 넘긴다고. 그럼 넘겨오게 되면 딴짓거리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 느낌 알겠어요? 그게 예치제도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치제도가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이지? 근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있지. 오늘도 수십 번 얘기했지. 이렇게 학원에서 배운 수업과 실무는 완전히 다르다고. 자, 지금 이렇게 학원에서 좋은 제도를 배웠지. 그럼 여러분 이걸 딱 듣고 나는 앞으로 실무 나가면 내 개공이 되면 꼭 이 에스크로우 제도를 강남 바닥에 내가 정착시킬 거야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B에게 얘기합니다. 매수인님, 자 뭔 얘기냐? 계약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매도인에게 건네지 마십시오. 건네면 이 양반이 딴짓거리 하면 선생님 이거 1억 원 날라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B는요, 여러분이 개공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믿고 어떻게 계약금을 여러분 개공이 명의로 맡길 것 같아요. 나 이때까지 집 사고 팔아도 이런 얘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처음 듣는 것 같죠? 그럴 때 여러분이 여기 있는 B에게 선생님 물건 채권은 물건이 이겨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 B는 고맙다 그래요. 점점 재수가 없어져요. 응? 거기다 대놓고 한마디 더 하세요. 중도금도 맡기면 더욱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B는 개공이에 깊이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얘 사기꾼 같아. 그래서 조만간 문 닫아요. 항상 하는 얘기인데 법하고 실무는 달라. 여러분이 여기 나가서 길거리 여기 지나가는 일반 시민들 데리고 물건 채권은 누가 이겨요? 재수없다 그래. 물건이 뭔지 알고 채권이 뭔지를 알고 이중매매가 뭔지를 어떻게 알아? 이중매매는 유효거든. 왜? 물건이 이기니까. 그럼 결국에 사람 소유권 뺏겨요. 이 사람이 학원 다닌 사람이면 상관없지.
근데 모든 매수인이 공인중개사법 민법을 배운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봐봐. 여러분이 이 얘기 해봐야 좋은 소리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고 설명을 하여야 해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그럼 이 사람은 따라야 돼, 안 따라도 돼? 저 개공이님 죄송한데 저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싫은데요. 그러니까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법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맹점이 있지. 왜? 여기 봐봐요. 만약에 여기 있는 B가 개공이한테 뭐라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선생님 명의로 봐봐. 개공이 명의로 금융기관에 맡아놓으면 거꾸로 선생님 명의 아닙니까? 그럼 거꾸로 선생님이 이거 5억 갖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치? 그럼 여러분은 개공이로서 알겠다고. 그래서 임선정 선생님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딱 하나만 해줄게요. 니은이 뭐예요? 니은이. 에? 그래. 그럼 이거 해보자. 개공이를 지우고 은행으로 바꾸자. 그러면 은행이 금융기관이라고 치고요. 그렇다면 하나은행 명의로 하나은행에다 예치를 한다 치자. 그러면 이제 하나은행 명의로 하나은행에 예치한다면 여기는 B는 은행은 믿어요. 얘네들도 사기꾼이야. 그래서 개공이 명의로 하기에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별도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6개죠. 그래서 과거 24회 시험 때 6개니까 오지선다로 낼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 취지를 이해하신 다음에는 그 내용을 이제 숙지하고 암기하는 내용들을 앞으로 별도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밑에 내용들은 제가 기본 강의 때 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한번 여기 봐봐봐. 제가 중개사법 강의하면서도 어때요? 또 민법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민법 공부는 열심히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오늘 설명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한 장 넘겨보실래요? 자, 이건 진도는 아니고 그냥 보고만 집에 갈게요. 자, 58페이지 보면 챕터 8장 있죠. 제목이 뭐예요? 그래요.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중개보수 있죠. 계산하는 방법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내년 초에 이사 가더라도 뭐 중개업자분들한테 중개보수 많이 줘갖고 속상한 일은 없게 계산 방법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도 수업은 빠지지 말고 꼭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